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제 뒤에는 창덕궁으로 가는 입구인 돈화문이 있습니다. 왜 창덕궁에 왔느냐고요? 유홍준 작가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인데요,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는 걸 읽었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의 무대가 된 곳이 바로 창덕궁에 있는 낙선제라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 가서 유홍준 교수님의 책에서 읽은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잖아요. 우리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의를 했더니 제가 나오면 안 된대요. 저 안에서는 First Person View Point 1인칭으로 제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께 풍경을 보여드리면서 목소리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와 같이 창덕궁 안으로 들어와 보시죠. 제가 생각하는 낙선제의 매력은 이 건물이 일종의 19세기 동아시아 장식예술의 종합박물관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 아담한 건물 안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동아시아의 미술 철학을 다 녹여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일단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것이 아궁이 옆에 있는 빙벽인데, 이 20세기 추상예술같이 자연스러운 재료의 질감을 또 기하학적 무늬로 만들어서 이것만 따로 떼서 오늘날 박물관에 인스톨레이션으로 전시한다 그래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건 창살들인데, 문마다 창살의 모양이 다 다르고요. 또 창살이 두꺼워서 굉장히 강한 입체감이 있더라고요. 마치 오브제 예술처럼 건물 앞을 지나가면은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과 디자인이 다르게 작용하는 이런 묘함이 있습니다. 또 문 같은 경우에도 직사각형 문을 열면 그 안에 또 정사각형 문이 나오고, 그걸 열면 또 그 안에 원형으로 되어 있는 창이 이렇게 포개지게 되어 있어서 어느 각도를 통해서 전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액자를 계속 바꿔 끼워서 보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있고요. 책에 보니까 대청화로의 기둥의 현판 일부는 먼 청나라에서 온 문인들의 글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낙선제라고 쓰여있는 현판은 청나라 금석학자 섭지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고요. 유제라고 써있는 현판은 추사 선생님의 글씨라고 그러고, 이 보소당이라고 써있는 글씨는 헌종 자신이 쓴 글씨일 거라고 추정된다라고 써있는데, 이 글씨를 보면 저는 굉장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학교에서 글씨 또박또박 써라, 잘 써라 할 때 그런 식으로 잘 쓴 글씨가 아니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이런 예술적 현판을 봤다면 아마 세계사가 아닌 국사 얘기를 여러분께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뒤에 있는 뜰에는 두 가지 제 눈길을 끈 작품이 있는데, 하나는 금사연지라고 옛 글씨로 쓰여있는 큰 벼루 같은 돌이 있어요. 근데 이 글씨가 상고시대의 글씨였기 때문에 청나라 금석학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이 이 뜰을 꾸몄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옆에는 소영주라고 하는 괴함이 있더라고요. 영주산은 한무제가 불로초를 구하라고 신하들한테 뒤져보라고 했던 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아마 이 돌의 모양이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저 위에 상량전이라는 굉장한 건물이 있는데, 헌종이 외국에서 들어온 진귀한 책이나 그림을 보면서 이제 추사를 비롯해서 자기가 아끼는 신하들과 같이 철학과 미학을 논한 장소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개방하는 때가 아니면 못 들어간다고 하네요. 이 낙선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바로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호기심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좋아했다고 합니다. 실제 낙선제의 대련에 한 청나라 학자가 이렇게 써놨다고 하네요. 경학을 정밀히 연구해 기이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예를 널리 종합해 여기서 근원을 만나두다. 이 낙선제라는 공간이 보편적으로 조선에서 접할 수 없는 지식과 미학을 추구하며 만들어진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가비네타 델라 쿠리오시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의 귀족들의 집을 보면은 기이한 물건들을 전시하는 조그만 옷장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와인을 마시면서 이게 뭐지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유럽이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나라의 정신문화와 미학을 더 잘 담고 있는 건물이 낙선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낙선제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 근처에 있는 한옥 카페 이제 오니언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커피도 굉장히 잘 만들고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네요. 제가 처음에 이제 외국에 생활을 하다가 서울의 여러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집을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강남에 얻었어요. 근데 강남은 사실 역사 덕후가 살기에는 그닥 재밌는 곳은 아니죠. 1970년대 이후로 개발이 된 곳이잖아요. 강남 쪽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울 정말 삭막한 도시다
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유홍준 작가님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같은 서울 건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서울을 이렇게 책을 들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도 있지만 아는 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 건물에, 저 길에, 저 동네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나니까 이제야 서울이 내 집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는 공간이 조금 더 따뜻한 공간처럼 느껴진다는 걸 경험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창덕궁을 매번 갔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다시 꼭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데가 이제 바로 낙선제예요. 저는 역사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의 얘기도 흥미롭긴 해요. 근데 이 권력의 구조가 바뀔 때 그 사이에 낑겨버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없어져 버리거나 계급 정체성, 뭐 양반이라든지 왕족이라는 정체성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든지, 모든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화적 선입견이 벗겨진 벌거숭이의 상태로 세상을 마주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한테 익숙하지 않게 변하고 있는 세상을. 그때 저는 인간의 본질이 굉장히 많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서 그런 스토리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이 낙선제에서 최근까지 생활을 하셨던 이 두 분의 얘기가 문학적 묘미 또는 역사적 깊이가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 제 마음을 북처럼 두드렸던 분은 바로 이제 이방자 여사예요. 이분은 일본 왕족의 딸이에요. 순종의 이복 동생이었던 영친왕 이은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1920년에. 본인의 선택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게다가 이건 정치적 그림이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 합병하면서 최대한 한국의 왕실과 일본의 왕실의 피를 섞어서 구분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그 역사적 어떤 정치적 그림에서 나온 결혼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광복을 되찾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하고. 그럼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되냐는 거죠.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왕족의 부인이기도 하고 일본 왕족의 후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나라 어떤 나라가 이 사람을 환영하겠어요? 당연히 두 나라 다 우리 역사의 일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963년까지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3년에 이 영친왕과 함께 귀국한 다음에 황실 재산 환원 문제 뭐 이런 걸로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나 봐요. 저는 이분의 퍼스널리티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왕족이라는 어떤 아이덴티티가 벗겨지고 우리나라 민주 국가가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의 신분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이 새로 생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문화에 관련된 일을 하셨더라고요. 칠보 기술을 익혀 공예품을 만들어 팔거나 직접 그린 그림과 글씨, 도예 작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자금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에 헌신했다. 공식적으로 왕족이라는 것은 벗겨졌지만 어떤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했던 어떤 몸부림 같이 저는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결국 언제 돌아가셨냐면 74세로 낙선제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는 이게 일단 1970년대까지 창덕궁에서 왕족이 살고 있다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 왕족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그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그 뼈아픈 역사적 비극 안에서 자기의 어떤 모든 정체성을 빼앗겨버린 그 사람의 살던 장소다라는 것이 좀 눈물을 이렇게 핑 돌게 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더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예요. 이 두 분 사이에 난 아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이구라는 분이 보니까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MIT 공대 건축과에 입학해서 IMP 건축 사무실에서 일을 했다. IMP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루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피라미드를 디자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처럼 콧대 높은 나라에서 중국계 미국인이 그 일을 따려고 그러면 실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지 알겠죠. 근데 그분 건축 사무실에 이분이 일하고 있었다는 거는 이분의 실력을 입증하는 거죠. 1959년에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미국인 줄리아 멀록과 결혼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도 공부를 진짜 잘한 분이겠죠. 그러니까 취직하기 보통 힘든 회사가 아니었을 테니까. 보니까 1963년까지 이분도 이제 한국에 못 들어오다가 영친왕과 이방자 여사가 한국 시민권을 1963년에 인정받아서 들어올 때 같이 한국으로 들어왔고 14년을 한국에서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해보세요. 1960년대 미국 중산층의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공화국에서의 전 왕조의 왕자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많이 싸웠고, 그죠? 얼마나 많이 자기도 모르게 서운한 말을 많이 했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마음 아프더라고요. 가장 좀 눈물을 핑 돌게 한 장면은 마지막이에요. 줄리아가 이 마지막 왕세자비라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러 귀국에 이렇게 한국에 와 계셨다는 거죠. 이제 자기가 한때 사랑했던 남자를 갖다 떠나보내는데 막 기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떠나보내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모자를 눌러쓰고 휠체어를 탄 채 세운상과 앞에서 운구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운구가 앞을 지나갈 때 줄리아는 "Is that good?" 라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그녀를 알아본 방송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오자 줄리아는 황급히 휠체어를 돌려 군중을 헤집고 빠져나갔다. 이게 우리나라의 왕실의 마지막 순간을 한 사람의 눈으로 본 거죠. 제가 가끔씩 이런 거 이제 유튜브에 역사 얘기 올리면 역사가 왜 재밌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 이래서 재밌어요. 이 역사가 바뀌었을 때 삶의 방식이 바뀌고 사고방식이 바뀌고 기득권 세력이 바뀌고 그 역사가 바뀌는 순간에 끼었던 개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본단 말이에요. 이런 이방자 여사나 이 줄리아 같은 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고 표정을 생각해 보고 그분들이 느꼈던 감정에 스스로를 이입하다 보면은 이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겁니다.